안녕하십니까. 신인기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등 간추려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 국방사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손으로 만든 KF-21 전투기 드디어 오늘 남해 상공에서 지금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유성이죠. 그 미티어를 실사격해서 표적기를 명중시키는, 자신의 레이더로 표적기를 탐지하고 락온하고 미티어를 쏘아서 격추시키는 이 사격 훈련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대공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서방제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발사하게 되는 우리 KF-21, 어떤 내용인지, 또 미티어는 어떤 미사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중국의 폐악질, 해서는 안 되는 짓,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폭로가 됐고, 그런 중국에 굽신거리다 못해 정말 비굴하게 나서고 있는 한국 외교부의 작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과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외교당국이 5월 말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왕이 외교부장 방한에 앞서 조태열 외교장관이 먼저 중국을 찾아가 한중관계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기막힌 소식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5월 13일 전후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방중 기간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중 고위급 교류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중앙일보가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유럽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해외 일정과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일정 등을 고려해 5월 13일 베이징 방문을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중 기간 중 조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기 위해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의 방중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중앙일보는 조 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 중 시진핑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교가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의제 최종 조율차 리창 총리와 왕이 부장이 방한할 예정인 상황에서 조 장관이 따로 일정을 빼 중국을 찾아가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무더기로 체포돼 대량 강제 북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에는 그 어떤 항의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시진핑 방한에만 매달리는 외교부의 행태입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감금 중이던 최소 61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고, 내몽구와 난닝 등 타 지역에서도 탈북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인권단체를 통해 국내에 알려지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런 반구,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참을 결정한 푸틴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이도훈 주로 대사를 보내는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정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시진핑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말 비굴, 안간힘을 썼었죠. 그런데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시진핑 방한을 위해서 목매달지 않으리 싶었는데, 지금 더하면 됐지 못하지 않네요. 아니, 도대체 시진핑 오는 거하고 우리 국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한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참 지금도 의문스러운 게, 한중일 정상회담 희망일이, 예정일도 아니고 희망일이 5월 26일에서 27일 1박 2일인데 지금 5월 8일입니다.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한다 만다, 또 의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네, 세계 패권 국가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세계 랭킹 3, 4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상이
지금 뭐 그렇게 한가할까요? 여러분들 5월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스케줄 잡히시죠? 저도 각종 동창회다 뭐 이런 데서 이번 이 5월에 주말마다 야유회가 있고 막 그래요. 하다못해 소시민인 저도 그러는데 이 세계 랭킹 2, 3위의 이 국가 정상이 5월달 일정 지금 2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뭐 없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내줘야 된다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희 외교부장이 오는데 잠깐 제가 한번 좀 갈게요. 그건 뭐냐? 제발 좀 와주세요. 이 말 하러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데는 왜 말 안 합니까? 탈북민 200여 명 강제 북송, 이번에는 탈북민 60여 명 중공안에 체포해서 추가 북송, 그리고는 결국 이 60여 명이 61명이죠.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인권단체가 이걸 폭로했고 지금도 탈북민 단체들이 명동에 있는 주중 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또는 통일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의중이 중국에 닿아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통일부 장관 되신 분 정말 소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또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구도 못해요. 그 말은 뭐냐? 위에서 장관급보다 더 높은 위에서 야 좀 다물고 있어. 지금 정상회담이 더 중요해. 라고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할 말은 하고 할 말을 하다가 안 되면 많은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걸 위해서 소신 또 명예 다 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이 정부가 다른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 이 사람 지금 러시아 대사예요. 주로 대사. 아니 지금 푸틴이 독재 또 전쟁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핵 위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 정상들 또는 이 대사들 거의 참석을 안 하는데 여기에 또 왜 갑니까? 뭐 모스크바 있는 김에 가지. 다른 대사들은 모스크바 없나요? 미국 대사 빼고는 미국은 지금 뭐 거의 추방당해서 지금 없는 거고 다른 대사도 다 있어요. 있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냐? 정의를 위해서 안 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갑니다. 왜? 대국이니까. 그리고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이 4개국이 얼마나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떠받들어야죠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런 사람들의 지지 속에 탄생한 정부입니까? 아니죠. 지금이라도 스탠스 똑바로 잡고 이런 어이없는 짓거리들 하는 자들 쳐내서 정말 집토끼까지 다 떠나보내지 말고 집토끼라도 잡아놓고 그리고 중간에서 있는 중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선명성을 보여줘야 여기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오든지 말든지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쪽하고 똑같으면 뭐하러 여기 옵니까? 저쪽은 훨씬 시원하게 퍼주는데 여기는 또 양심이 있어서 또 많이 퍼주지 못해요. 그러면 뭡니까? 저쪽 가는 거죠. 아예 대한민국 국익을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을 희생한다. 그리고 미국과 우린 같이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진영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아니 뭐 지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뭡니까 이거. 다 솎아내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국 국방부가 해커 공격에 뚫렸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중국의 소행인데 영국 정보당국이 이번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정보가 중국의 추가 공작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영국 국방부 전산망을 해킹했으며 이로 인해 국방부 직원과 현역, 예비역 군인들의 급여와 금융 관련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고 스카이뉴스가 현지 시각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7일 의회의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하면서 국방부 직원과 현역, 예비역 군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있었고 다수의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해킹이 최소 2차례, 많게는 3차례 걸쳐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무원과 전현직 군인들의 인적 정보, 은행 계좌 정보, 자산 관련 정보들이 새어나갔다며 현재 보안당국이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퇴역 중령 출신의 보수당 하원 의원으로 현재 외무부 정무차관을 맡고 있는 토비아스 에루드 차관은 중국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군인들을 추려 공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정보 탈취가 향후 추가 공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5월 8일 그랜트 셉스 국방장관이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은 셉스 장관의 성명을 청취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 뉴스는 올리버 다우든 부총리를 인용해서 중국이 21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 공격을 실시했고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이른바 좌표 찍기 공격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전했는데요. 영국의 이러한 사례들, 지구 반대편 남의 이야기로만 지나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영국 국방부를 중국이 해킹했다. 그래서 금융 자료를 중점적으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들, 그리고 전직, 현직 군인들의 급료, 그리고 뭐 재정 상태, 뭐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차관을 맡고 있는 이 에루드 의원은 그들이 다음 단계의 공작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거다. 다음 단계는 뭐냐? 재정적으로 취약한, 그러니까 뭐 빚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보상하겠다 이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중국이 해킹한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뿐이냐? 자, 영국 부총리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년, 22년 등 여러 선거에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를 해킹하고 그리고 좌표 찍기해서 반중 정치인들의 비난 댓글이 달리도록 하고 뭐 등등 뭐 이렇게 했다라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죠. 참고로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일시에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신인균의 군사TV 구독자도 한 600명 정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께서는 뭐 선거 결과에 실망해서 이제 유튜브 안 볼래? 이래서 나가시는 거다. 그래서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제 볼 일 다 봤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선거 전에 노딱 노란딱지 이야기 많이 했죠. 뭐 딱히 제가 뭐 선거 관련한 방송도 크게 안 했는데 뭐 이재명 이야기만 좀 하고 뭐 하면 노란딱지가 그냥 바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또 이제 패턴이 그랬었어요. 그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다 이제 정기적으로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들 분들께서 보시면서 저와 유사한 어떤 이 성향의 댓글들을 많이 달죠. 그런데 끝에 한 몇 시간 정도에는 집중적으로 저를 비난하거나 또 반대하는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래서 좌표 찍기에 들어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 좌표 찍기 하던 자들이 요즘 없어요. 이제는 몇 시간 지나도 제가 요즘 뭐 이 정치 관련한 이런 것들 간간히 올리지 않습니까? 뭐 댓글이 막 2000개, 3000개씩 달리죠. 그런데도 그런 자들이 없어요. 어디 갔냐? 그날 선거 끝나고 그날 1000명 빠져나갔으니까 그 자들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란딱지도 안 붙어요. 왜? 그 자들이 없으니까. 악질적으로 강력하게 신고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자들이 그럼 누구겠습니까? 중국인들이 많겠죠.
자, 국정원이 작년 가을에 선거 전에 인터넷진흥원하고 선관위하고 해서 선관위 자 봐라.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하고 막 해킹을 해봤습니다. 해킹해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차례나 선관위에 자, 이렇게 해킹이 잘 되는데 좀 바꿔줘라 하니까 선관위가 안 바꾼 거예요. 투표 시스템의 내부망의 침투가 가능해서 사전투표자 선거인명부 이런 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개표 시스템에 해커가 결과 값을 자, 예를 들어서 A 의원, A 후보,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가 실제로는 18,500표를 받았는데 이걸 18,800표로 고쳐버리고 이 경합지들 많죠.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자판으로. 그리고 B 후보가 18,700표를 받았는데 그래서 200표 차이로 B 후보가 이겼는데 그냥 여기 300표 더 주고 여기 300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자판만 두드리면. 그거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현장에서 많이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 부실이 있는데 계속 국정원이 이거 바꿔야 된다. 아니 이 투표용지에 감독관 도장이 들어가는데 그걸 왜 인쇄를 합니까? 현장에 감독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찍으면 되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희한한 선관위를 왜 이 정부도 그대로 놔둡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전 정부와 이 정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희한한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말 경계해야 되고 다시 보자 중국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F-21이 오늘 남해 상공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최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실사격 평가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맞설 최강의 미사일이 이제 곧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의 표준 가시거리박 공대공 미사일로 채택된 미티어가 5월 8일 남해 상공에서 첫 실사격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날 KF-21 전투기를 남해에 띄워 레이더로 직접 공중 표적을 탐색, 조준하고 미티어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실험은 지난 3월 KF-21 전투기에서 미티어 시험탄 무장 분리 테스트에 성공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영국이 주도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개발에 참여한 최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는 사업 착수부터 개발 완료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소요된 역작으로 평가됩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최대 300km까지 마하 4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고성능 능동 레이더 유도 장치를 통해 적의 제밍을 극복하고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데요. 제작사 측은 미사일이 운동 에너지를 상실하지 않아 재원상 최대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No Escape 존이 암람 최신형의 3배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지만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덕티드 로켓 방식을 채택해 산화제 탱크를 생략하고 더 많은 연료를 넣을 수 있는데요. 엔진 연소와 관성비행, 또 연소와 관성비행 과정을 반복하는 이른바 연비 비행을 할 수 있어 엄청난 사거리 연장 효과와 종말 단계에서 높은 기동성을 보장하는 최강의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F-21 미티어 탑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현용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의 사거리가 180에서 200km에 불과해 300km급 미사일인 중국의 PL-15의 열세라는 점 때문인데요.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실전에 배치되면 서태평양 지역 미 항공전력의 장거리 공중전 능력 열세를 상당 수준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올해부터 KF-21 블락 1을 양산해 40대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인데요.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KF-21 덕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적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KF-21이 지금 미사일 쏘죠. 이게 바로 지난 3월에 있었던 미티어 84 이건 이제 분리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예요. 이제 하늘에서 실제 미사일이 분리되는가 라는 걸 이제 한번 해본 건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날아가다가 탁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레이더로 직접 조준을 해서 격추시키는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자, 이 미티어 미사일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KF-21이죠. KF-21의 윗모습, 그리고 아랫모습. 아랫모습 보면 여기 미사일이 주르륵 달려 있습니다. 동체 아래에. 이게 바로 미티어예요. 유럽에서 만든 건데, 미국의 암람 D형, 뭐 한 180에서 200km. 그런데 중국의 PL-12가 200km, PL-15가 300km 사거리인데, 미국의 암람 D 최신형이라 하더라도 180에서 200, 그리고 주로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게 암람 C7, C8 뭐 이 정도인데, 그게 뭐 120에서 150. 그러니까 중국 공군 전투기의 미사일 사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KF-21은 300km짜리 이 미티어를 이렇게 동체 아래에 장착하고, 보조 연료 탱크, 그리고 2000파운드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아이리스-T 열추적 미사일 뭐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자, 멋있죠? 이걸 이제 오늘 남해 상공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미티어가 어떻게 해서 이 미국제 암람보다 더 좋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네 발을 반매립식으로 우리 KF-21은 장착합니다. F-35처럼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반매립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내부 무장에서 완전히 풀 스텔스는 아니지만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을 뭐 최대한 줄여 나가는 노력을 이제 한 거죠. 스텔스는 아니에요. 자, 이 위에 있는 게 미국의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이냐? 로켓인데 로켓 고체 연료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고체 연료가 불을 확 뿜으려고 하면은, 뭐든지 불을 뿜으려고 하면은 산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산화제를 집어넣어요. 산화제 집어넣고 연료 집어넣고 그 산화제를 투입해 가면서 연료를 연소시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연료 산화제. 그런데 이 미티어는 여기 들어가니까 로켓인데도 공기 흡입구가 있죠. 이걸 이제 덕티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를 빨아들인 덕트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산화제가 필요 없죠. 고체 연료를 진짜 공기를 집어넣어서 연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제 들어갈 공간만큼 연료를 더 집어넣어서 사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암람 미사일은 한번 불 붙으면 그냥 끝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냥 좀 푸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차가 탄력이 좀 붙으면 엑셀레이터 밟을 때도 관성으로 쭉 가죠. 뭐 그렇게 하다가 속도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또 더 밟고, 또 속도 많이 붙으면 좀 발 좀 떼고, 뭐 이렇게 하면 연비주행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쫙 가속하다가 속도 많이 붙었다 그러면 연소를 좀 줄이고, 또 속도 좀 떨어진 것 같다 하면 연소를 또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쭉 늘어나는 거죠. 300km까지 날아간다. 그래서 오늘 뭐 발사 그리고 명중 격추 오늘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이 27년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때 중국의 PL-15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서방제,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 동북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또 대만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의 PL-15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미사일이 바로 우리 KF-21의 미티어다라는 그런 거죠. 물론 미국이 영원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AIM-260 해서 최대 300km 날아갈 수 있는, 즉 미티어만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 나와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최강이다. 자,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최강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